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마무리되고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서 출구 조사 결과 전해드리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구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다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어제 이런 혐의로 기소된 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자, 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손잡고 젠트리피케이션, 즉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 이탈 현상을 막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입니다. 자, 이곳 건물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요. 해방촌 신흥시장 안에 건물과 토지 소유주들이 계약일로부터 6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안에서 또 어떤 상생의 변화가 나타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산타나의 스무스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복덕방 변호사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행위인데 이게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해당 변호사인 공승배 변호사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분간 언론 인터뷰는 자제하겠다, 이런 거절의 답변을 받았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이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시청자분들이 이번 판결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판결된 내용 이전에는요, 올 초에 공 변호사가 이제 본인은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법률 자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이제 중개업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저희 협회가 이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하고 또 강남구청의 소재진 강남구청에 질의를 해서 이게 위반 사인지를 판단한 거를 질의했는데 둘 다 위반으로 저희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4월에 현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저희가 이제 경찰과 검찰에 고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이 공 변호사를 이제 현행법 위반으로 인정을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월요일이죠. 7일 날 국민재판을 열게 됐는데요. 이 국민재판을 열게 된 동기도 사실은 공 변호사 측에서 이제 요구를 했던 건데요. 예. 그래서 어제 그저께 판결은 이제 배심원 7명 중에서 3명이 무죄를 또 3명이 유죄를 판결했고요. 4명은 이제 무죄를 판결했어요. 7명 중에서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 이렇게 판결한 거군요. 반대죠. 4명이 무죄로 했고 예, 그러니까요. 3명이 유죄죠. 그러니까 네. 무죄로 판결된 거죠. 3대 4니까. 근데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유죄로 판결됐냐면 재판부가 이거를 검찰 측에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결한 거지 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사무실을 등록하거나 또는 교육을 받지도 않고 개설 교육을 받지도 않고 중개업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모두 입증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중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무죄 선고의 원칙이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다시 말하면은 어제와 오늘 보도된 변호사의 중개업을 보면은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중개업을 변호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 정작 판사나 배심원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중개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거지 그 자체가
무죄라고 판결한 건 아닙니다. 변호사가 중재를 할 수 판결에 대해서 있다고. 뭐 저희 옆에는 뭐 절대 손보갈 수가 없고요. 예. 네. 자, 지금 일단 이번 재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공인중개사로서의 어떤 업무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네.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어떤 혐의나 정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 협회가 주장하는 거나 이제 검찰이 지적하는 부분이 한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무등록 중개 행위에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면적 크기로 사무실을 낸 이후에 소관청인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유사 명칭 사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그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은 이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인데요. 지금 공승배 변호사는 그 자기 사이트를 통해서 중개물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대상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모두가 지금 그 공 변호사가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군요. 이제 검찰도 이 세 가지 위반 사항을 근거로 이제 기소 처분을 해서 재판을 넘긴 거죠. 근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네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계약 행위가 이루어날 때 그 계약서를 썼다든지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행위는 법률 자문이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계약서가 오고 갔을 거란 말이죠. 그거 있다면 뭐 분명한 증거일 텐데 저희가 그걸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은 예. 하여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재판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아니 궁금한 게 사실 공인중개사가 이제 뭐랄까요, 임차인과 뭐 임대인 간에 어떤 네. 중간에 어떤 연결해주고 할 때 중간에 그 계약서 작성 때 뭐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그런 들어가야 식으로 됩니다. 어떤 업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변호사가 그냥 법리적으로 이렇다, 그냥 자문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네. 변호사가 직접 뭔가 사인도 해주면서 그런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좀 그걸 볼 의문스럽더라고요.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단지 말하는 이제 그 매매나 중개인 경우에는 예. 저희가 손해배상 기금을 가입해서 보증법에 가입해서 중개사가 잘못 물건을 소개하거나 할 때는 손해배상을 다 합니다. 예. 근데 변호사는 그게 없어요. 없고 그냥 법률 자문이라는 걸로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매매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인 경우에는 직접 거래로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맹점인 것 같아요. 그 등기를 할 때는 그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있거든요.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거래 형태로 자문하는 거 꼴이 되거든요. 이게 대신에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는 더 커지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물건의 하자가 있거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개 과정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변호사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협회 차원에서 보존해준다든지 공제가 있죠.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네네. 것들 그래서- 장치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했을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건데. 네. 근데 이제 예.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당장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국민재판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은 애당초 공인중개사법을 만들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사람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요. 그 48조에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돼 있어요. 상당히 무겁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만약에 중개업을 한다면 예. 중개사 제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마찰이 좀 기존에도 자주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많았죠. 이런 마찰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예. 우리가 등기를 하는 게 법무사 변호사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나 이럴 경우 매매 같은 경우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변호사가 중개업 자격증 없이 이런 소관적을 통해서 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송 대리를 하거나, 물론 소송은 자기 업무입니다만은 예. 이렇게 해서 상속 증여를 한 경우도 있는데, 이 또 변호사가
회계 업무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속징계도 직접 손을 댈 수가 있죠. 어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번에 변호사의 그 공변호사 문제뿐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5년 10년 전만 해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중개를 하거나 또는 뭐 매매 알선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었죠. 그 변호사법 등 현행 법규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요, 뭐 회계사, 계리사, 변리사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인 간의 거래에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할 때 중개 알선을 하는 행위가 예. 예당적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게. 그래요. 이거 변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말로 대출을 알선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금지돼 있잖아요. 예.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게. 알선 수뢰죄고 알선 뇌물죄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참, 이게 변호사법이 너무 강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이게 뭐, 그렇다면 뭐 변리사든 뭐 공인중개사든 굳이 이거를 뭐 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좀 한탄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던데. 네, 그래서 전문 자격자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요. 업무 영역에 대해서. 예. 자, 해당 변호사, 그러니까 그 공 변호사 측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이렇습니다. 뭐 공인중개사 이 내용으로 돌아오면 공인중개사 중심의 현 부동산 거래 시장이 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고 중개 수수료가 과도해서 본인은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변호사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리 해석은 할 줄 몰라도 법은 모릅니다. 이 부동산 속에는요, 사회 종합과학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만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발, 금융, 중개, 관리, 경영, 평가가 다 있습니다. 예. 사실은 변호사가 그 공부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형법과 민법은 공부했는지 몰라도 부동산 관련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 제도나 중개사 시험에는 부동산 관계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 기초 과목은 다 공부를 합니다. 단지 깊이 있게 소송이 있거나 또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변호사가 낫겠죠. 예. 그렇다면은 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민법이나 또는 관계 공법을 좀 더 교육을 가하는 것 쪽으로 가야지. 예. 변호사가 중개업에 뛰어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항소도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 해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저희는 뭐 틀림없이 이번에 항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 협회뿐이 아니라 뭐 대한변리사회나 또는 기술사회, 관사사회, 감정표사협회 전부 유관단체 8개가 우리가 광고를 낸 적도 있거든요. 성명 발표하면서. 예.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중기업과 관련된 거는 저희 9만 4천 명 가까운 개업 공인중개사의 어떤 상계와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저희가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는 최대한 저희가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법률 자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제 또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이 관련 업계에서 어떻게 좀 입장이 정리될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였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잠시 속보가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개표 중인데 총격 소식이 있네요. 저희가 AFP 관련 자료를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접 투표소는 폐쇄된 상태고요. LA와 인접한 주거 지역에서 총격을 누군가가 이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상을 입은 3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1명은 도착 당시에 사망 상태, 그러니까 이제 구급대원들이나 관련 당국이 이제 출동했을 때 이미 사망 상태였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격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데요. 선거 전에, 대선 전부터 이미 또 이 테러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미국 당국에, 정보 당국에 좀 입수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경계광이 최고조에 달했던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질적으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보다 자세한 정황 또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로 넘어왔고요. 속보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미국 대선이 한창인데 일단 선거인단 확보 수부터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3명 선거인단 확보한 상태고요. 트럼프가 2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인디애나주, 켄터키주에서 승리를 했고 힐러리는 버몬트주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최대 격전지인데 현재 개표 혼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고요. 미국은 선거인단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은 한 270명 정도가 확보가 됐을 때 이제 대선에 거의 당선이 됐다, 확실시 된다라고 이제 판가름이 되죠. 선거인단이 계속 확보가 되고 있고 관련 소식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LA 투표소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1명이 사망했고요. 3명이 다쳤습니다. LA 타임스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용의자는 1명 이상이고 화기로, 그러니까 총 등에 여러 가지 무기로 중무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총격 용의자가 경찰서에다도 20발 이상, 20발 이상 총기를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경찰 부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곧 관련해서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화기로 중무장한 용의자는 1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지금 이 LA 지역은요. 캘리포니아주 투표소 선거구에 속한 지역인데 이게 지금 단순 총격인지 아니면 테러와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직 그 동부 쪽은 지금 투표가 거의 끝나갑니다만 서부 지역은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은 서부 쪽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오늘 서울시 행정 탐방합니다. 서울시에서 글로벌 기업 채용 박람회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 올해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유치과의 김미경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16 서울 글로벌 기업 채용 박람회 어떤 행사인가요? 네, 저희 서울시 서울 글로벌 기업 채용 박람회는 올해 4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께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요. 또 글로벌 기업은 한국의 우수한 인채용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이 됩니다. 네. 예.
예, 특히 올해는 HSBC, 중국은행, 또 지멘스, 솔베이 등 총 52개 글로벌 기업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예, 저희 서울시 채용박람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20여 개의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한자리에서 또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채용박람회와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뭐 금융이 좀 특화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금융기업들이 유난히 많이 참여한 건가요? 예, 저희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채용 박람회에서는 금융기업, 외국계 특히 금융기업들은 좀처럼 보기가 어렵거든요. 예. 서울시에서 11월에 이루어지는 이 박람회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멘스, 솔베이 이런 글로벌 기업들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이거 뭐 매년 하는 거였으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이 궁금하잖아요. 청년 구직자들 얼마나 많이 채용이 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 현장에서 한 12분 정도가 채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0여 분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추가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경력을 좀 요구하는 특성이 있고 또 수시 채용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일날 현장에서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또 수시 채용 상황에 따라서 기업에서 후보자들을 면접을 본 후에 추가적으로 기업에서 따로 이제 면접을 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참여하게 되면 뭔가 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52개 채용관에서 인사 담당자들과 직접 이제 면접 체험과 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예. 또 5개 기업, 알리안즈, 중국은행, 볼보 같은 5개 기업들은 한 30여 분의 할당을 줘서 또 채용 설명회도 자세히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현장에 방문한 구직자 대상으로 전문 취업 컨설턴트가 구직자 이력이나 경력에 적합한 기업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컨설팅도 이루어지고요. 예. 이 외에도 입사 서류 면접 컨설팅, 그리고 영중일 모의 면접, 외국어 체험, 그리고 또 면접 코디 및 메이크업 코너, 또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이곳에 오시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언제까지인지 시기도 좀 알려주시고요. 장소 더불어서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꼭 챙겨라. 짧게 알려주시죠. 예. 박람회는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알림 1관, 그리고 찾아오시는 길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245호선 1, 2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 이제 오실 때는 신분증, 그리고 국문과 영문으로 된 이력서, 그리고 자격증 등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 홈페이지 로 오시면 배너가 있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서 글로벌 기업 채용 박람회 이렇게 치시면 상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자세한 또 사항을 확인하시면 더 좀 편리하게 현장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글로벌 기업 채용 박람회. 이건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투자유치과 김미경 투자유치 2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봉진 아나운서 早上好. 好.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吃饭了吗? 吃饭了. 我也吃了. 我也吃了. 네. 어제 저희가 전화 받으세요. 이런 표현을 배워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화가 왔을 때 친구한테 야, 네 전화 왔어. 전화 받아. 이런 경우도 쓸 수가 있고 자꾸 전화 안 받으니까 음성 메시지로 전화 좀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죠? 맞아요. 다양한 상황에 다 쓸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2가지 상황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전화 안 받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아들에게 딸에게 전화 좀 받아. 전화 받아. 이럴 때 엄마가 또 接电话吧. 接电
화바. 네,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接电话吧. 接电话吧. 자, 약간 쌀쌀맞게 나가자면 接电话吧. 接电话吧. 그렇죠. 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좀 정중하게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정아 대리님을 찾는데 네. 지금 그분이 전화 중이에요. 그래서 정병진 사원이 지금 문 대리님은 통화 중입니다. 네. 이렇게 그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통화 중입니다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바꾸면요. 네네. 电话占线. 电话占线. 네, 근데 줄여서 占线. 짠하네요. 네, 짠하죠. 占线. 한 번 더, 占线. 占线. 네, 요 짠이란 단어는요. 네. 뭐 점거하다, 차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뭔가를. 그다음에 시에는 선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전화도 선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요새는 무선 전화기도 있지만 어쨌든 통신망이 통신망이 연결돼 거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占线 하면은 통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占线. 한 번 더, 占线. 占线.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많이 쓰는 그 통화 중이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그대로 바꾸면요. 네. 통화 중 그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써요. 통화 중. 한 번 더, 통화 중. 통화 중. 근데 자주 쓰진 않고요.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은 占线. 占线. 이걸 더 많이 써요? 더 많이 써요. 아니 뭐 이런 느낌입니까? 뭐 밥 먹는다. 이거를 음식을 섭취하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는 느낌. 네, 문어체 느낌은 통화 중이고 회화체 느낌은 占线. 뜻은 통하지만 네.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통화 중. 근데 자꾸 입에 저희는 붙어요. 占线. 네, 이걸 占线.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占线. 네, 통화 중입니다라는 표현 占线 같이 배워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再见. 자, 6474번님, 안녕하세요. 매일 유익한 정보 메모하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찍어서 방송해 주시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너무 좋아요. 중국어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 문자 주셨어요. 우리 6474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의견 주실 수 있고요. 배우고 싶은 표현도 언제든지 넣어주세요. 샵 0945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아프신 분들, 특히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 이루기도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수술비는 굉장히 비싸죠.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 혹시 주위에 계십니까?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다음 달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끔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비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연락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을 받습니다. 12월까지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의하실 때는요. 1661-6595 적어보세요. 1661-6595번입니다. 1661-6595번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입처 넘어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 출입처는 경기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전철 신수원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4개의 역사를 추가하는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전철 신수원선은 지난 2004년에 그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포함한 노선입니다. 네. 안양 인덕원에서 그 의왕과 수원을 거쳐서 화성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그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는 그 인덕원에서 화성시까지 모두 13개 역사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 그 4개 역사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그 국토부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역
그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 무엇보다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그 입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예. 바로 안양 그 호계 사거리역과 북수원역, 또 용인 흥덕역, 화성 능동역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추가 건설에 대해서 그 예산을 배정하는 기재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며 그 한국개발원에 정밀 검증을 의뢰했는데요. 예. 4개 역 가운데 그 3개 역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그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정밀 검증 결과 그 4개 역 가운데 북수원역을 제외한 그 호계 사거리역과 흥덕역, 능동역은 그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우선 이용객 수요가 낮아서 그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또 그 역사를 신설할 경우에 그 당초보다 그 전철 그 노선이 크게 우회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들 역을 만들기 위해 그 당초 노선을 그 변경해서 우회하기 때문인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그 북수원역은 그 원래 노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그래도 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역사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도 그 이를 그 응원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3개 역을 지을 경우에 최소 3천억 원 이상이 더 드는데요. 모쪼록 그 지역 발전과 사업 타당성을 모두 고려해서 그 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경기도 대학생 취업률 높이기 위해서 취업 예약형 전공 과정,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던데 성과가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의 취업 예약형 전공 과정 프로그램은 그 지난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모두 그 190명의 대학생이 참여해서 이 가운데 그 153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예. 81% 취업률인데요. 특히 그 지난해에는 60명 가운데 55명이 취업해서 그 92%를 기록했습니다. 이 그 취업 예약형 전공 과정은 그 대학과 중소기업이 함께 1년간 진행하는데, 학생들은 먼저 학교에서 6개월간 이론 수업을 받고 나머지 6개월은 참여 기업에서 현장 실습 겸 의무 복무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교육 과정이 끝나면 그 면접을 거쳐서 그 참여 기업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이 프로그램에 그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그 약간의 교육 훈련비도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그 성과가 좋아서 올해 그 사업 규모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우선 참여 학생을 그 매년 60명에서 150명으로 크게 늘리고, 교육비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해결하고, 또 학생은 구직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잘 들어보겠습니다. 김한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미국 선거 관련 이제 대선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죠. 플로리다주가 굉장히 최대 경합주인데 CNN 자료를 보니까요, 개표가 30% 정도가 넘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클린턴이 49.5%의 득표율,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47.8%, 뭐 2%포인트 이내 좁은 격차로 현재 클린턴이 앞서고 있는데, 이 지역은 총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죠. 그리고 앞서서 트럼프가 또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럼 웨스트 버지니아는 선거인단이 5명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한 29명 정도로 이제 선거인단 확보 현황상 늘어나는 겁니다. 힐러리는 버몬트에서는 승리가 확정이 됐고요. 다른 주에서는 계속해서 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투표소 인근 총격 사건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다쳤고요. LA 타임스 자료를 보면은 1명 이상의 용의자가 화기로 중무장한 채 경찰서에는 20발 이상을 발사했고요. 주민들에게도 용의자가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는 총격전도 벌였고, 용의자들은 총격 후에 인근 주택으로 도주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LA 카운티 북부 아주사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현재 대피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 벤슨의 The Greatest Love of All. 지금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한 노래가 아닐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